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한국재정정보원 자기소개서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항목 분석 예상평가 지표 작성 전략 같은 경우에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 댓글에 이제 링크를 따라가시면은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시고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재정정보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심사한다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사를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평가 항목 분석에서 말씀드릴 텐데 모든 항목이 NCS 직기초, 그러니까 NCS 평가 기준으로 마련이 돼 있어서 아마도 공장식 평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장식 평가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준에 맞으면 몇 점, 기준에 좀 미흡하면 몇 점, 이런 식으로 공장식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작성하실 때는 각 항목에서 평가하는 평가 지표에 알맞게 평가되도록 작성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항목 1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항목 1번은 이 직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도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직무 적합도를 평가할 거란 얘기죠, 이게. 그리고 또 당연히도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해서 지식이 있는가, 기술이 있는가, 태도가 있는가를 평가하겠죠. 혹은 직무와 관련해서 유관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관련 경험이 있는가, 이 직무 수행 내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자기소개서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평가가 되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쉽게 평가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 1번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라고 했지만은 이 사례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직무 관련해서 역량을 향상시킨 게 교육사항도 있을 거고 자격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격증 딴 사례를 풀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평가받고자 하는 건 직무 능력입니다. 그리고 뭐 교육사항 들은 걸 가지고 평가받을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경험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어필하실 거는요, 태도 부분입니다. 태도 같은 경우, 뭐 내가 꼼꼼하다, 혹은 성실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거는 이 정량적인 지표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례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사례를 들어서 말해 달라고 했다고 자격증 딴 사례, 교육을 받은 사례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작성하시는 순서, 접근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직무기술서를 한번 펼치십시오. 펼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면 뭐 여러 개가 체크되겠죠. 지식 부분에서 체크가 될 수도 있고 기술 부분에서 체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해서 정량적, 정성적 근거를 정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A라는 능력이 있으면은 요거와 관련해서 정량적 근거라는 건 자격증이나 교육상을 의미하겠죠. 어떤 이제 증이 나오는 거, 졸업증,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거, 공신력 있는 자료로 증빙이 되는 걸 우리는 정량적 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성적 근거는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겠죠, 경험. 그래서 A라는 능력이 있으면 A라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쭉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핵심 역량이 아니에요. 근거가 정성적 근거와 정량적 근거가 다 있는 게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를 먼저 해서 보유 역량을 체크한 다음에 정량적, 정성적 근거를 쭉 정리해 봤을 때 정량적, 정성적 근거가 다 있는 거. 그리고 특히나 정성적 근거의 등급이 높은 거. 자격증도 등급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높은 거. 그게 핵심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역량이 판정이 되면,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많을수록 핵심 역량이라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건 핵심 역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핵심 역량이죠. 그래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반 보고서냐?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적으시면 돼요. 작성 플롯은 키워드를 하나 적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역량에 대한 키워드를 적으시고 그에 대해서 정량적 근거와 정성적 근거를 적으시고 직무와의 연관성도 어느 정도 짚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이 직무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 사람이 지원한 직무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평가에 좀 더 용이할 수가 있겠죠. 작성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키워드를 잡죠. 어떤 능력, 그리고 정량적 근거입니다. 자격증이 이렇게 있고요. 교육은 이렇게 이수했습니다. 적고요. 경험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정성이죠. 3번이 정성입니다. 너무 길게 적을 필요 없어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이 경험이 이 능력을 활용해 본 거다. 혹은 이 능력을 습득한 경험이다. 이것만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길게 주저리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원한 직무의 업무 중에서 이런 거에 내가 자신 있습니다. 강점이 있습니다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핵심 키워드 제시했죠. 이 키워드는 이제 직무 기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근거를 자격증과 교육상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 간단하게 기술을 했고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적으면 유리한 점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증 딴 사례, 교육을 받은 사례를 적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 글자 수 내에 한 개, 많아도 한 두 개 정도밖에 못 적을 건데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개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시는 블로그에 그대로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 2번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 해결 능력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니까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문제 해결 능력에 창의적 사고를 적으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당황하십니다. 나는 기발한 의견이나 획기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적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착각인 게 기발한 의견이나 획기적인 의견을 내는 게 이 창의적 사고가 아니에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우리 요런 주스 병 있죠, 병. 주스 조그만한 이제 작은 주스 있잖아요. 이거 가끔 요거 병뚜껑 안 따질 때가 있죠. 안 열릴 때가 있죠. 요렇게 이제 동그란 거. 그러면은 창의적 사고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냥 힘으로 땁니다. 힘으로 따는 거죠. 계속 한 가지 방법으로. 요게 창의적 사고가 없는 거고요. 뭐 뜨거운 물에 넣어 보기도 하고 냉장고에 넣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힘이 더 좋은 친구에게 한번 따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이게 창의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게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도 고려해봤고 저런 그 방법도 고려해봤고 아니면은 생각을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봤다. 이런 사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쯤 생각해보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원래 쓰던 방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를 굴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 전략은 일단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NCS에서 말하는 문제 인식, 원인 분석, 대안 제시, 결과 및 피드백. 자, 이 과정에 따라서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인식했고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래서 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서술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평가하는 게 창의적 사고입니다. 자, 창의적 사고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대안 제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실 분량 중 대부분은 거의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이 대안 제시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생각을 전환해서 문제를 해결했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다양한 대안, 이런 대안 저런 대안을 생각해 봤던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는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저 방법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사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감이 그래도 조금 오셨죠? 자, 이제 사례 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급했어요. 사례가 아니라 플롯부터 봐야죠. 플롯 이렇게 되겠죠. 상황하고 결과를 보통 동시에 이 문제 해결은 제가 문제 해결 프로세스대로 플롯을 잡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갈씩 문장이 문제 인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역량이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갈씩 문장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창의적 사고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상황과 결과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프로세스대로 쭉 가고 이때 느낀 혹은 이런 경험으로 얻은 창의적 사고를 인턴 생활 중 다짐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처음에 상황과 결과의 제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대로 끝나면 안 돼요. 자기소개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첫 문장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갈등이 있었고 해결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생각의 전환도 했고요. 다양한 대안도 고려해서 해결해서 좋은 평판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로 긍정적으로 마무리해서 첫 문장을 쓰고요. 그 다음에 플롯 그대로 가면 되겠죠. 문제인식입니다. 어떤 공사 홍보 이 SNS 게시물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지금 조회수가 망이더라. 요런 이제 문제가 있었다. 문제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 분석에 들어가야 되겠죠. 원인 분석할 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니까 이러한 원인이 분석이 되더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원인 분석이 주가 아니죠. 원인 분석이 주인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적 사고를 발휘해서 논리적 사고를 발휘해서 이런 거 나오면은 원인 분석에 힘을 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창의적 사고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객관적인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대안 제시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게 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봤다. 이런저런 의견을 고려해 봤다. 혹은 생각을 조금 전환해 봤다. 기존에 하던 생각과 좀 다르게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봤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가 해결됐겠죠, 맞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로 끝내면 되고, 요걸 갖다가 요런 식으로 회사 생활에 적용하겠습니다. 요걸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항목 3번은 핵심 단어만 꼽으면은 대립한다. 대립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하고 협상 능력, 의견 조율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 하나 더 여기에서 추가하자면 갈등 관리 능력 정도 되겠죠, 맞죠? 갈등 관리 능력 정도 추가가 될 겁니다. 예상평가 지표는 이제 경청 의사 표현이겠죠. 잘 들었는가? 그리고 상대에 맞게 의사 전달을 했는가? 그리고 협상 능력, 쟁점에 따라서 최적의 협상 전략을 선택하여 협상을 하는가? 이런 건데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경청은 대립하는 상대의 의견을 끝까지 들었다. 우리 말 끊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공감적 경청이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 공감했다. 의견에 나도 공감을 했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협상은 이런 과정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걸 쟁점이라고 하는데 상대와 어떤 부분에서 가치관이나 원칙이 다른지, 왜 싸우는지, 그러니까 이걸 쟁점이라고 합니다. 이걸 파악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우리 둘이 가치관이 충돌되는 걸 봤더니 이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조직 기준으로 너와 나의 의견 충돌이 아닌 조직의 이익 입장에서 보니까 어떤 의견이 좋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설득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을 살펴보면 먼저 어떤 상황에서 대립각을 세워서 해결을 했다. 자, 결과 제시까지 해야 됩니다. 해결을 했다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 상세 기술이 들어가야 되겠죠. 끝까지 경청했고 대립의 원인 분석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팀의 목표에 따라서 전략적 설득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죠. 상대에 따라서 다른 대화법을 선택했고 대립의 원인을 분석했으니까 그 대립의 원인을 제거하고 기준은 이때 판단 기준은 어떤 사람의 의견이 더 좋은가 그 판단 기준은 뭐죠? 팀 조직의 이익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조직의 이익의 입장에서 조직의 입장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설득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결국엔 설득에 성공했겠죠. 그래서 이런 플롯으로 작성되고 마지막에 글자 수가 나오면 이러한 경험이나 느낀 점을 인턴 생활 도중에 활용하겠습니다. 로 끝내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바로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보여드리면요. 자, 첫 번째는 상황 제시하고 결과 제시를 해야 되겠죠. 상황이 이렇게 갈등, 대립이 생겼는데 어떠한 것을 통해서 설득을 했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상황과 결과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시하고 나서 이제 상세 기술을 해야 되겠죠. 요 부분에 상세 기술 부분에 들어갈 거는 내가 끝까지 경청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쟁점이죠. 상대와 왜 갈등을 하는지 정말 진짜 이유를 찾아봤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보시면은 지각비 징수를 놓고 상대편은 강력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의견이고 그 다음에 내 의견 같은 경우에는 지각비 걷는 게 사실상 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울뿐인 이 규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립이 생겼고 이때 뭐 합니까? 끝까지 상대 의견 들었습니다. 끝까지 경청 부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진짜 우려하고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기강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 사람이 우려하는 거는 지금 뭐다? 상습적으로 우리 조별 과제 하면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5분씩 10분씩 계속 넣는 사람. 그러면 지적도 안 되고 맞죠? 그래서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라는 이 우려가 가장 크다는 걸 캐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때는 이제 생각하는 게 팀의 기준으로 생각했다. 팀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지각비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장단점과 사례를 조사했다. 자, 이상하죠? 보통 설득이라는 걸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각비를 걷지 말자니까 걷지 말자에 대해서 이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해야 되는데 양쪽 측면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왜요? 당연히 팀을 위해서니까. 팀을 위해서라면 내 의견만 내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분석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지각비가 있는 경우 오히려 당당하게 지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더라. 객관적 자료상으로. 그렇게 해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생각이 나시죠?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뭐였어요? 상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우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3번 이상 지각할 시에는 상습 지각으로 보고 지각비를 걷자는 절충안, 여기서 중요한 게 절충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시했고 그러면 상대가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받아들여졌고 원만하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건 안 넣어도 됩니다. 그 이후로 상습지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팀의 성과죠. 그래서 이렇게 원칙이나 차이가 발생한다면 상대 의견 끝까지 듣고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인턴 생활 중에도 이렇게 이제 제시를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자, 예시는 블로그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적어보세요. 다음 항목 4번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평가하는 거죠. 뭐 인턴이든 정규직이든 공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이제 기관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이 직업윤리 키워드 설명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사실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각각의 능력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고 어떤 사례를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더 머리 아프게 하는 건 질문 내용이 직업윤리가 이런 거잖아요. 왜 직업윤리가 필요한가? 혹은 왜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업윤리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처음에 이제 왜 직업윤리가 필요합니다. 공직자는 이래야 됩니다. 이걸 제시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기 힘들어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직업윤리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 직업윤리라는 건 특정 직업 종사자들의 행동 규약입니다. 직무마다 중요한 핵심 이제 직업윤리가 다르겠죠? 은행 금융권에 일하는 사람들은 정직이 중요하잖아요. 규정 준수가 중요하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은 규정 준수 정말 중요합니다. 규정 어겼다가 사고 나면은 이건 대형 사고니까요. 그래서 이 특정 직업 종사자들의 행동 규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사고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직무에 대해서 혹은 그 기관의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 행동 규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직업 윤리가 중요한 거고, 특히나 공직자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죠. 이건 누구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공 서비스라는 건 보통 독점적으로 제공이 돼요. 건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전, 전기라든가 이런 건 독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정하게 안 하고 공평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네,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은 국민의 권리 침해와 국가 경쟁력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서 이 첫 문장을 적으시면 돼요.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각 키워드 별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면성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똑같은 초심을 잃지 않고 만약에 초심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면성이 없으면 처음과 다른 서비스질이 계속해서 하락이 되겠죠. 그래서 근면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직은 이제 말씀 안 들어도 알죠. 부정부패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맞죠? 누가 이제 돈을 주면 순서를 바꿔준다거나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 서비스는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공익 추구도 무너지고 공공기관의 신뢰도 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성실이라는 자세가 필요한 거는 이 성실이라는 건 더 나은 성과물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공직자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은 공적 서비스의 질이 계속해서 향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성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봉사 정신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공익의 추구입니다. 공공의 이익 추구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적극 행정입니다. 민원인들이 요청하기 전에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공익 실현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걸 적극 행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극 행정이 필요하고 국민에게 헌신해야 되므로 공직자는 그래서 봉사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식 같은 경우에는 맡은 바 업무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포기를 하세요. 그러면 다른 기업이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공직자가 되기 때문에 공익추구, 공공기관의 목적인 공익추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공직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맡은 바 업무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준법성. 이게 뭐 절차나 규정 같은 걸 지키는 걸 의미하죠. 효율이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규칙과 원칙이라는 건 효율보다는 공익, 실현의 공정성의 가치를 두고 보통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칙과 규정을 안 지키면 이 공정성에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준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를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면성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처음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사례. 뭐 파트타임 근무,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정직은 부패나 부정의 유혹을 뿌리친 경험. 성실, 어떤 더 나은 결과물,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례. 봉사정신은 이익 없이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 노력한 사례. 그다음 책임의식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해낸 사례. 마지막 준법성. 규칙이 있었는데 어떤 규칙이 지키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고 내 주변 사람도 지키게 만든 사례입니다. 자, 요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되겠죠. 직업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다. 특히나 어떤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 중요한 걸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그 근거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인턴 직무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예시 봅시다. 자,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직업윤리가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공직자에게 직업윤리가 중요한 이유, 그런 내용들을 조금 가져와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직업윤리가 필요한 이유와 특히나 뭐가 중요한지를 갖다가 적었어요. 어떤 키워드가. 그럼 이 키워드를 가지고 증거 사례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갖춘 사람이고 이를 증명할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적은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다가 제가 이제 그 사례를 적어놨죠. 성실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인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좀 더 좋은 나은 성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턴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를 적은 거죠. 자, 예시는 블로그에 쓰니까 참고를 해 보십시오. 5번은 해석하기 정말 쉽죠? 리더십이나 팔로워십, 그러니까 대인관계 능력의 리더십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리더십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런 착각을 많이 하세요. 리더십은 이끈다, 팔로워십은 잘 따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NCS에서 말하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같은 겁니다. 어떤 거냐면 NCS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팀 구성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혹은 동기부여를 하는 거, 뭐 목표를 제시하든지 우리 이거 해야 돼. 혹은 우리 목표가 이거야 라고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좀 띄워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잘 못하고 있을 때 다가가서 가르쳐주면서 이 사람이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통칭해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리더십이자 팔로우십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팀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데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 이게 팔로우십하고 똑같죠, 맞죠? 팔로우십은 뭐냐면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이겁니다. 팔로우가 리더와 함께 조직의 공유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죠, 맞죠? 이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넣어서 적어야 되냐면 동기부여를 하거나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한마디로 말하면 으쌰으쌰하게 만들었다든가 아니면은 팀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팀원을 바꿨다라는 거죠, 맞죠?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신입사원에게 무슨 리더십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입사원도 얼마든지 좋은 영향력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신입이에요. 자, 근데 뭔가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잘 못하겠어서 B라는 대리님한테 이걸 알려달라고 조금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B 대리님이 알려줬어요. 그러면 A라는 신입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대리님 감사합니다. 요 정도로 하면 하수겠죠, 맞죠? 와, 대리님 천재 아닙니까? 정말 너무 잘하시네요.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과도하게 칭찬을 합니다. 대리님이 이게 과도한 칭찬이라는 거 알겠죠, 맞죠? 알긴 하겠지만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 대리님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다음부터? 갑자기 내 뒷자리를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또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 책상만 기웃거리는 게 아니죠. 다른 신입사원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입은 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대리를 팀의 좋은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게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 팀의 어떤 팀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올바른 방향으로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했다, 팔로우십을 발휘했다 하나를 골라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냥 차이는 내가 리더였을 때 그리고 내가 팀원이었을 때 사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했다, 팔로우십을 발휘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 사례로 뭐 팀 활동에서 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사기를 올렸다. 혹은 팀원들이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노력했다. 뭐 목표를 제시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을 하거나 뭐 이런 걸로 팀원들의 목표의식과 사기를 올렸거나 혹은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내가 조종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유도를 했다. 이런 식의 사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요, 처음에 이제 리더십이나 폴로십을 발휘했고, 그 결과가 좋았다. 요게 들어가고, 사례 풀어주고요. 요걸 갖다가 인턴 직무에 다짐하겠다. 자,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예시 봅시다. 첫 번째로는 리더십이나 폴로십을 발휘했고, 그 다음에 기여했다.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거 사례로, 지금 이제 팀원들이 공모전 준비를 하는데 이 공모전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이 팽배했다. 왜냐하면 팀원들의 상황이 워낙 바빴다. 그래서 원래 공모전 하면 수상이 목표잖아요. 수상이 목표인데 이 목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리더십이나 팔로우십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시면 이게 리더십이나 팔로우십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느낀 걸 이렇게 인턴 직무에 적용하겠다. 요걸로 끝내면 되겠죠. 예시는 블로그에 있습니다. 확인하시면서 적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